안녕하십니까. 4월 8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한남동 관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닷새째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짐도 많고요, 반려동물도 많고 또 기존의 사택이 아파트다 보니까 경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저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말 못할 사정이 또 있다는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오히려 우리 생각이랑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빨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더라.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전원 들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은 뭐 야박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관저 안에 중요한 게 있다. 비화폰 통화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가 있는데 혹시 이거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야? 빨리 사퇴, 빨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을 아무래도 이제 사저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 이사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아예 파면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금요일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관리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틀 만에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사실 아크로비스타는 더 편하거든요. 일단 그때는 공동주택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5일 이상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게 일단 썩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짐을 5일씩이나 싼다?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일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조금 추측을 해보면 저게 일단은 대통령 신분이 지금 아니잖아요. 파면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관저를 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끌 이유가 없고, 요거 다 뭐 국민 세금이니 이제 대통령직위가 박탈이 됐는데 저렇게 버티는 건 국민 감정이니 모두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 조국 신당 의원과 박관천 전 행정관 주장은 뭐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이제 저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벌써 닷새째 관저에서 언제 퇴거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한남동을 떠나서 기존 거주지였죠.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가더라도 임시로 가더라도 이제 완벽하게,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경우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서울 내 독립가옥을 마련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답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좀 함께 보시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복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파면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난 윤 전 대통령, 헌재의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낙담하거나 망연자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배격하고 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우리 신당도 창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당 창당 안 할 테니까 우리를 1호 당원을 잊지 말라 이런 호소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 윤상현 의원의 얘기 중에는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는 의원이거든요. 의원. 예, 의원. 수용이 아니고 의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아니죠. 예. 결정에 이제 의연하고 있다. 뭐 이런 게 하나의 좀 주목할 만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신당 창당 권하는 사람. 근데 배격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실제로 뭐 지금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게 뭐 액션에 옮겨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아주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권고하는 사람이 예.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의도적으로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당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의 이제 실제하는 이제 정치적 영향력 뭐 이런 것에 대한 강조된 또 하나의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기 대선, 대선 경선이 열리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점지한 사람이 예비 후보자가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심평 변호사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마음속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계산서로 봤을 때 손해 보는 계산서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해야 그나마 살 길을 모색할 수가 있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특정 후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었다, 시쳇말로. 그렇게 되면 국힘 내에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고 후보 간의 분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 또 태도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점지설, 낙점설 이런 것들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집권이 돼야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나중에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면될 수 있기 때문에 재집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그럴 바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수사나 나중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워낙 하나의 그 안드로메다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이제 일단 사람으로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과 행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집권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돼서 보수가 결집하고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서 잘하면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워낙 환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대선이 아직 뭐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상이나 바람을 현실적으로 장착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런데 굳이 누구를 낙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재집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윤 대통령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손절하거나 윤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내치거나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특정 후보를 손들어주고 민다 이런 것들이 집권을 못 하더라도 득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히 경선의 입김을 행사하는 것보다 나중에 딱 대선 경선 후보가 딱 나왔을 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자막에 좀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경선에서 영향력을 점지한다. 누군가를 특정한다. 그 설에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가 다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대망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허무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파면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재임 시절에도 꿈은 꿀 수 있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게 김건희 여사 대망론, 대권론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파면된 상황에서 그거는 더더욱 현실화되기 어려운 거고요. 그거는 이제 몽상가들이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리 안드로메다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은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총성 울렸고요. 여러 명의 의원들이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도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일찍 나선 이가 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조금은 잊혀진 추억의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복, 입이라고 불렸었죠. 출마했습니다. 이후 공화국의 마지막 대선 위에서 출마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안을 사실상 국민이 발의하게 하겠다. 이런 개헌 얘기했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 국민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법률가 아닌 과학자 등에 맡겨야 한다. 내일은 또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하기로 했고요. 거기에다 김문수 장관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출사표에 대해서 좀 인물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김문수 장관 어떻게 보시는지? 안철수 의원은 뭐 지난번에 대선 출마 또 경선 출마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출마자로서의 출마 선언,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마 선언이라고 보고요. 이정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출마는 출마를 위한 출마이다. 출마자로서 출마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출사표를 던진 거기 때문에 저거는 출마로 인정해야 된다.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출사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른 이정현 전 의원이나 또 단체장들 있잖아요. 경북도지사 이철우,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이분들은 뭐 이제 대선 끝나고 1년 후에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 초석 다지기용 대선 경선 출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사실상 출마 선언, 장관직 이제 사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권 지금 1위 주자예요. 보수층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뭐 본선의 국힘 입장에서는 엑스맨이죠. 엑스맨이요? 확장력이 없고 탄핵 정국에서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존재감이 없었는데 김문수 장관이 유력한 보수 내의 주자로 확 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원들 사과라고 했는데 혼자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원석에 앉아서 다른 장관들 다 일어서서 고개 숙였는데 혼자 딱 있었던 그 모습, 이게 보수가 결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반사 이익을 받아서 뜬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나 확장성 제로, 극우 정치에 올라탄 사람,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일 득표력이 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의 엑스맨, 김문수 지사죠. 김문수 장관이죠. 엑스맨이라고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진영 내에 약간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후보가 나갔는데 득표력이 없고 집권을 못하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계산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는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 계엄 탄핵 과정에서 반사이익 받아서 뜬 그 극우 정치의 결집, 요 지지율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가능성이 제로인데 이 양반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의 확장력을 콘크리트 맨홀 뚜껑처럼 꽉 닫아놓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본선에 진출하면 예. 국민의힘에게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당선에 대한 기대감도 그냥 다 흐트러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엑스맨 역할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예, 대권 후보가 만약 김문수 장관이 된다면 예, 엑스맨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고 뭐 보세요?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역사관이라든가 또 이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지 뭐냐라고 끝까지 우기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공산주의자 봐라 뭐 이런 등등등이 결국은 극우 정치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헌법을 파괴하고 극우 정치의 이제 중심에 섰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그림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대선 주자들을 용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3용, 15용, 18용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흥행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경쟁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장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주자들의 지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4월 6일부터 7일까지 했고요. 예. 대체로 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는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들은 30%, 오세훈 시장이 37%까지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49%로 떨어지는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중도 확장에서는 당연히 유승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하도 13, 18, 15령 하다 보니까 한덕수 대망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이제 안 되는 집안에서는요, 자꾸 사람이 늘어나요. 후보자들이 늘어납니다. 예.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사례지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러니까 2007년도가 되겠죠. 예. 그때 대선 전에 이제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은 정말 만신창이었고 국민 지지율 10%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대선 후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부 지지율 0.1%에서 한 4%, 5% 사이. 예. 그런 거였거든요. 대통합민주신당이었나요? 이름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때가. 그때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고요. 그 후였나요? 네,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예. 아하. 그래서 그때가 좀 연상이 되는 거다. 지지율은 낮고 숫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열린우리당에서 또 사람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유한양행 사장 출신 누구 예. 뭐 또 뭐 해서 막 찾아다녔었어요. 그런 거하고 조금 뭐랄까 기시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요? 오버랩되고 이런 장면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지금 총리 얘기가 대망론 나오는 이유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말기에 그 대권 주자들이 여당 안에서 난립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연상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더 그냥 잘게 분열이 되고 특별한 리더십,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와 세력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 분열이 더 세세하게 또 격하게 일어나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간 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헌법재판관 예. 3명을 임명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국회 추천 케이스지만 2명의 대통령목 후보자를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될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다. 국회 추천목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명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거는 탄핵 소추 중이었던 한독수 대행의 대행 최상목이었지 한독수가 2명을 임명을 한 게 아니거든요. 3명 다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야가 추천했던 각 일명도.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추천 몫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추천을 안 했거든요. 대법관 네. 몫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예.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런데 이 절차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은 안 하고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될 대행의 임면권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오늘 행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특히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예. 이 계엄 국회에서 해제한 이후로 소위 말해서 3인방이 모여서 휴대폰을 교체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네, 예.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까지 임명하는 이게 오히려 야당의 공세를 받고 대통령 흑심이 있어서 간보는 과정 아닌가.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독수 총리 등의 등장 또 뭐 등등등의 등장은 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한독수 총리는 지금 오늘 대법관 지명한 거 보면은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 보면 본인도 생각이 있어서 간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그 지지율 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1등이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 시뮬레이션에서는 10% 차이 나잖아요. 20%. 그렇죠. 홍준표 오세훈보다 더 차이 나거든요. 예. 그게 바로 김문수의 한계를 입증한 거고요. 또 그 가장 밑에 한동훈 대표도 김문수하고 비슷하게 꼴등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이재명과의 대결 구도에서. 예.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한동훈 전 대표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 또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한동훈 배신론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격차가 그렇게 커지고 김문수 후보는 내부 지지는 1등이지만 확장력이 없기 때문에 양자 대결 구도에서 또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을 만났을 때 55%로 가장 높아지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네,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상태인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구도적인 면에서도 대선 경선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인 뉴스가 터졌는데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뉴스가 오늘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진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에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대선 당시에 소위 건진법사 사건이 터지니까 그 선대위에서 그 본부를 해체하고 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또 활동한 것이 또 드러나고 그랬었거든요. 예. 저게 참 재밌는 건데요. 뭐 시간상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건진법사가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왜 산소 가죽을 벗겨서 제물로 삼아서 수륙대제를 지냈던 건진법사가 주도한 그 재단의 법회에 윤한홍 의원의 등,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 부부, 중앙지검장 이름이 부부의 있던, 예. 등 예.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갖고 논란이 됐는데요. 예. 거기에 또 재밌는 게 전 국세청장이거든요. 이현동 국세청장이 그 재단의 기부금을 거의 다 냈어요. 예. 출연금을. 예. 그 국세청의 이현동 사단이. 예. 그래서 이현동과 관련된 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금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캐라는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때 검사가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추론은 건진을 통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윤 검사한테 접근을 해서 원세훈은 기소하고 동건으로 분리 기소를 해서 원세훈은 유죄,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를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건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부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대선까지 그 이후로까지 지속되어 와서 저런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런 관계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던 뉴스긴 했는데 여기서 1억을 받은 당사자가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일단 나는 그런 적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니까 고 장제원 의원의 성폭행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아들의 마약 사건도 있었고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친윤 의원이었다는 점인데 이걸 좀 살펴보시면 갑자기 윤석열 정부 전 정권 이제 말기에 갑자기 모든 사건이 검찰의 캐비닛이 열린 셈입니다. 지금의 이 검찰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또 오늘 뉴스에 그런 것도 있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검찰이 조사받으라고 출석 통보를 했다. 명태균 건에서. 그래서 이거는 캐비넷을 일부러 열은 것이 아니고 진작 열었어야 될 캐비넷을 못 열고 있다가 용수철처럼 캐비넷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꾹꾹 눌러왔거나 이랬던 사건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이런 과정들을 계엄 이후에 과정들을 거치면서 튕겨져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전 정부 사건에 전 정부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제 검찰이 다시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자신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발을 좀 빼고 있는 모양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면밀히 들여다보다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마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왔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막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랬던 거하고는 다른 게 당연히 받았어야 될 수사,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될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전, 적어도 계엄 이전까지 닫아왔던 것은 혹은 부실하게 했던 것은 검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면된 윤석열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해야 될 것들이 뒤늦게 튕겨져 나온 케이스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검찰은 늘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정치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까지 사회까지 좌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소위 뭐 마사지 해왔다 이런 것은 실제로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의 계산서는 검찰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계산서를 각 사안마다 조금 달리 들이대고 계산에 분주하리라고 봅니다. 검찰 스스로 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정치 시사 현안 다음엔 더 길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